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에 고용노동부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자리 잠식 문제, 인종차별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배우 김태리 씨가 자신의 유튜브 자막 번역가를 재능기부 형태로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열정페이 논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종 문화심리학자죠,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MC 장원 또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 인어공주 얘기했더니 뭐 반응 겸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MC 장원이 특히 열변을 좀 토하셨었는데 네, 그 뜨거운 반응 좋습니다.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우 김태리가 유튜브 자막 번역가를 재능 기부의 형태로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리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유튜브 브이로그에 자막 번역가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무보수로 봉사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자 왜 개인 유튜브 번역에 재능 기부를 찾느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열정페이 논란인데요. 제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 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열정페이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패션업계 쪽에서 처음 불거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아니면 또 미용업계에서도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열정페이, 하여간 근데 말은 참 장명은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열정페이. 누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장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세 분의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열정페이가 이제 잊을만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열정페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세 분은? 업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저는 김태리 씨는 두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업무에 전문화된 분을 모시면서 사실상 무상보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습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했을 때도 그렇고 변호사를 했을 때도 대단히 두 업무에 유사한 점이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약간 사수 개념한테 1대1로 이 업무 이렇게 처리하구나. 왜냐하면 교과서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 배운 것만으로는. 그럼 나는 상당히 부족해. 처음에 업무를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일터에 자린 잡아야 돼.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재원도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항상 지금도 변호사업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특히 변호사는 바로 업무할 수 없거든요. 로스쿨 체제가 되면서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로스쿨 이제 갓 졸업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액을 상당히 적게 주는데, 그러면 수습생 입장에서는 블랙이다라는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블랙? 예, 아주 좋지 않은 곳이니 걸러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블랙은 국정원 현장으로. 그래서 블랙 사무실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변호사업계에서. 그러면 적게라고 하는 게 그 최저임금 이하입니까? 혹시? 최저임금 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M장은 어때요? 좀 전문화되고 좁은 직업군에서 이런 열정페이가 좀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경력을 쌓으려면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 그리고 이 시장이 좁아서 내가 다른 데 가봐야 여기서 받았던 평가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조금 받고라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짜증나지만 내가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한민 작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열정페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전부터 여러 업계에서 계속 존재해 왔던 관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열정페이라는 말만 지어졌어요. 그 현상은 네. 전부터 있었죠. 예.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어떤 도제식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서 특히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가 없던 시절에 생긴 그런 문화이자 습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할 자리는 없어서. 실은 관두지 너 말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 줄 섰어.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세 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뉘앙스가 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들리는데 진짜. 네.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서 보세요. M장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이제 고용주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고용주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은 말이 할 수 있죠.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없어져야 될 문화다라고 이제 뭐 쉽게 말은 할 수 있으나 현실로 과연 그게 이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좀 얽혀 있거든요. 사실 전문화된 직업을 갖고 싶은 청년들은 많은데 그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별로 없으니 임금을 낮춰서라도 내가 저 시장 안에 진입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청춘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사회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길목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아닌 한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그 학계에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열정페이와 비슷한 현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대학원생들에 대한 이런 떠도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수의 노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네. 심지어 뭐 사적인 일 심부름까지 하는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뭐 이제 받는 돈은 없고 기껏해야 장학금인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노동 강도나 이런 게 많고 교수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또 장래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럼 제가 얘기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그럼 100번 양보해서 월급은 조금, 그러니까 그 임금은 조금 주지만 대신 내가 평생 그 갈고 닦은 나의 어떤 그 노하우,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느냐, 뭐 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전수해 주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압박을 하니까 제가 이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고용주로서 제가 입장과 포지션을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직원들 보면 이제 20대 초반에 처음 사회 진출하는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새로 가르쳐야 되고 그 작업이 뭐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일단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맞춰서 그리고 근무 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학원으로 운영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인간적으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그 이 열정페이의 대상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열정페이를 주면 법적으로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도제식이라는 어떤 업무의 형태, 특수성 그리고 굉장히 저연차고 배워야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뭐 정규직이나 정직원이 아닌 뭐 수습 기간 이렇게 딱 특정해 놓기도 하고요. 일단 열정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 옹호돼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고요. 한계와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익소송으로 했던 것 중에 이를테면 배워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라고 해서 했던 게 아까 패션업계 처음에 이야기 나오고 미용업계 그런데요. 처음에는 상호 양호 간에
이 합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린 비용 이렇게 받고 하겠다. 근데 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이를테면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정도의 어떤 보수를 강요한다. 실질적으로 더 올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완전 다른 차원인 겁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건 법으로 엄청 엄격하게 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현장에서 수습과 이 수습 이후의 직원은 또 달리 평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의 대상이 되거나 여러 이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이 기준, 그러니까 수습을 벗어야 되는 때를 도가하고 넘어서도 계속 보수나 여러 여건, 조건, 복리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 이런 게 열정페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저 때는 인턴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습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수습이라고 해서 그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통 정규직의 70%. 네. 그죠? 내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70% 아무리 따져도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운영이 됐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정페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이게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20대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 면제 혜택이나 지원금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좀 더 금액도 좀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명의 이제 신입 직원을 받으면 인턴이나 그 친구가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친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데도 인력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그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또 그 새로운 신입 직원에게 교육하느라 뺏기는 시간이 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 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법적으로 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업주 입장에서도 면제 혜택도 있고 새로운 직원을 쓰면 좀 더 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렇게 꼭 강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 요즘에 인턴 제도로 보면은 초봉의 70%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는데 인턴 기간을 언제라도 자를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게 이제 인턴 제도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보통 3개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수습도 사실은 수습 기간에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게 수습 기간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습이든 인턴이든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초봉의 몇 %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게 있다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열정페이가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기형적이고 뭔가 왜곡되어 있는 고용 형태, 노동 형태 여기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변칙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법의 틈새라는 게 반드시 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턴만 계속 돌린다던가 3개월만 맞아요. 쓰면 이제 3개월 전에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인턴을 또 크게 뭐 가르치는 기간이 길지 않으면 한 달 정도만 아니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일에 대해서 교육하면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3개월씩만 계속 돌리면 정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열정페이로만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 업계도요.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변호사 시험을 보고 연초에 보고 시험 발표가 되면 4월 정도거든요. 그 6개월. 그러면 6개월에 굉장히 뭐 원래 변호사의 그 첫 연봉이 상당히 좀 높이 형성이 돼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계속 수습으로 쓰고 그 수습이 나가면 잠깐 기다리다가 다시 수습을 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랙이다.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주류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법망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좀 노리고 공짜로 아주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M장이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임금만 후려치는 게 아니라 고용 장려금도 타먹고. 타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악덕 사업자가 나오는. 그렇죠. 그 일단 이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죠.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을 조금 싸게 써도 얘네들이 젊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고용주 입장에서 또 이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오히려 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할 사람을 들어오고 이 업계는 굴러가야 되고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도제제도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맞아요. 나도 그렇게 컸어. 이렇게 또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 불합리한 게 당연하다는 이유로 좀 용인되던 때가 또 있었던 그러니까 거. 너만 다 불합리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큰데도 그런 불합리한 했던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무기가 되는 순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 인구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많지 않고 일할 사람을 구해도 이제 어떤 업종에는 안 가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만약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하면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면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 SNL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업주들을 앉혀놓고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업주 면접을 보는 게 이제 코미디로 만들어져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갑질하고 열정페이 주고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하면 과거에 문하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문하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도제제도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그 내 휘하에 두고 1, 2년이 아니죠. 내가 평생 갈고 닦았던 노하우,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준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열정페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맞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 김태리 씨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자막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김태리 씨나 이런 분이 자막 번역의 노하우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수해 주느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그러니까 그냥 싼 값에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화생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리 씨의 해명을 보면 이제 무조건 잘못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 생각이 짧았다라고 이제 사과하고 반성하셨는데 그 첫 시작을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함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평산책방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좋은 뜻은 본인들에게 좋은 뜻이지. 그 좋은 뜻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평산책방 얘기가 제가 평산책방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경위를 그러니까 비교적 좀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자원봉상 정말 무상으로 막 이렇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같이 교류하고 이 좀 소통해 나가자는 게 이 책방을 세운데 또 하나의 근간이어가지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책 읽기 봉사 이거 책 읽었으니까 뭐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열정페이다. 이게 무상으로 뭐 노동력을 쓴다는 개념은 일단 평상책방으로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책방 관리하고 책 파는 업무를 맡기려고 했던 건 아니다. 따로 스태프들이 계시고 또 충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게 좋은 뜻이라는 그 겉포장 아래서 그런 식의 열정페이나 노동 착취들이 좀 있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 하는데 야 함께 해야지. 그런 이제 사명감으로 뭉친 집단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많이 있죠. 종교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익적 활동이니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만의 생각인 경우.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일체의 수익을 거두지 않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김태리 씨 했던 그 채널에서는 뭐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수익이 없는 채널이래요. 그래도 수익이 없는 것도 그들의 사정이지. 그러네요. 홍보는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분명 내 노동력은 들어갈 텐데. 다만 무형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 같은 대중의 평판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직군에 있는 경우에는 무형의 어떤 그런 어떤 소득이라는 게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불편해하셨던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김태리 씨가. 그럼요. 한번 출연할 때마다 받는 출연료가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받으실 텐데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통역을 쓰면서는
그런 식으로 무료 봉사를 원했다라는 사실이 더 불편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본다면 이것은 양식의 영역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 빈틈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어떻게 그 좋게 표현해서 아끼고 한 푼이라도 지급 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심보. 네, 심보라는 표현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열정페이 얘기했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장윤미 변호사, MBC 장원,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 나눌 이야기 그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또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3년에서 5년 정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보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10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으로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 도우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명백한 차별과 착취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좀 논란거리로 좀 급부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논란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주된 어떤 논란거리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럼 쓰겠습니까?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일단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내가 아이 낳으면 외국인 도우미를 100만 원 정도만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고 드리면 된대. 라고 해서 아이를 낳을게요. 대단히 단편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요? 저는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낳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해서 기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선택해서 배제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주거 비용, 저도 이제 전세를 사는데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아이 건사하는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거 없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들으면요. 전 그것도 사실 실소가 나는데 서울에서 청춘 남녀들 만나게 하려고 그래야 만나야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서울팅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기 하는 거 맞죠? 근데 알아서 만나면 될 텐데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그때는 결혼을 해야 다 형통한다 해서 뭐랄까요? 만사 결통? 이런 제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던가? 그래서 이게 대단히 단편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미칠 영향. 일단 최저임금의 예외를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한정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확대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한번 그 물꼬를 트면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 노동에 한정되지 않고 그게 또 다른 직역의 한국 근로자한테도 사실상 강제되는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이 정책 이야기 나오는 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매주 에이콘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정치인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해외 사례들 같은 거 공부하려고 해외 출장 같은 거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대로 하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유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쓰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런 거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싱가포르에는 제 지인이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실제 싱가포르 분들이 사시는 집에 가본 적이 있었고 홍콩은 제 여동생이 또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일반 홍콩 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이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가사도우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싱가포르도 홍콩도 주말만 되면 그 외국인 가사 노동자분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주중엔 어디 계시느냐? 그 자신들이 일하는 집에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내니방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가사도우미 방이 따로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을 한 명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한 명 늘리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모든 일상을 같이 공유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 안에서 대신 그 밥 같이 먹고 이런 것들도 다 그 고용주가 다 비용을 부담하죠. 예. 그러니까 적은 임금에도 그분들이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100만 원에 쓴다. 근데 출퇴근 제도로 운영이 된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거비하고 생활비 지출하면 네. 만약에 집이 조금 멀면 교통비로 이거에 한 반 나갈 겁니다. 일단 3분의 1은 교통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 발의한 그 조정은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입주 도우미냐 했더니 아니래요. 네. 아니 그러면 주거비하고 생활비를 이거 100만 원하고 감당이 되냐? 네. 그러면 본국의 가족한테 송금할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한 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업체가 기숙사를 운영을 한다고? 지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뭔가 좀 현실에서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좀 그 비껴나 있다. 네. 저는 아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분 그 소개한 수수료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거나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그 가져가는 걸 텐데 100만 원이면 그 수수료도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업체에서 기숙사를 짓는다? 이건 언뜻 들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네. 한번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 영유아 시기가 심리적 발달에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른바 애착 형성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애착 형성, 뭐 정서 발달, 지능 발달, 언어 발달까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말이 안 통하는 분한테 우리 아이를 맡긴다? 우리나라 부모님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한국 정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네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리 싼 값에 혹시 이런 건 없을까? 요즘은 저기 강남에 어떤 분들은 애 그 유치원 뭐 한 2-3살 돼도 영어 유치원 보낸다면서요. 네네네. 엄청 그 비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그 공용어로 쓰는 나라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써가지고 어린이 조기 영어 교육을 하겠다. 혹시 이렇게 접근을 낼 수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이 언어가 모국어부터 습득이 된 다음에 외국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모국어가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두 언어가 들어오면 이게 이중 언어 환경이 돼가지고 그렇지. 제대로 언어 발달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마 한국 부모님들은 쓰신다는 결정을 못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문화적 측면인데 네네.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두렵다. 그렇죠. 그래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안심이 되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아이를 맡기시기는 싫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엄마들 상당히 많고요. 또 애착관계 말씀 주셨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아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약간 모성에 대해서 좀 강박을 받게 되는 게 있죠. 뭐 특히 태어나서 3년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한국 분도 아니고 이게 다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제일 선호하는 건 한국 도우미, 이모님. 그 다음이 이 중국 동포 도우미, 마지막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인데.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이를 접촉하는 거잖아요. 아주 직접적으로요. 그것도 신생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한국 분들은 건강검진 같은 걸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그러는데 이 외국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잘 안 되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본인 비용으로 한번 해보시라. 좀 요즘 증세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해서 실제로 이상해서 더는 이제 고용을 안 한 경우도 봤으니까 여러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외국인보다는 노인 일자리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 손녀 손주들이 가장 이쁘고 제일 잘 돌봐주시겠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이제 다른 집의 아이를 보시는 걸로 네.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신 경우에 노인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네, 제 여동생이 이제 딸을 출산해가지고 이제 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원금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 낳은 이 가정에는 그렇게 또 지원금이 많지 않대요. 둘, 셋 낳으면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 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불편함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는 사람 혹은 가족이 돌봐주길 바라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지낼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집엔 없어. 그럼 따로 또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거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데 동생네 가족 그리고 저 어머니 싹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현실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누가 낳으려고 할까 진짜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노인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을 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정부도 정책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족이 돌봐줬을 때 그 정당한 대가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도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어느 정도로 해서 긴급 돌봄 같은 걸 미리 나는 1년에 몇 차례를 좀 쓰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그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 돌봄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를 받도록 뭐 이렇게 설계돼 있는데 여기서 더 논의가 확대돼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맞느냐 뭐 이런 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69시간제 얘기가 막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한편으로는 아이 낳으라고 그러면서 주 69시간을 하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도대체 출산할 뭐가 어디 있냐. 못하죠. 여유가 없으면 진짜. 그런데 저출산 해법으로 만약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면 순기능일 것인가 역기능일 것인가. 일단 지금도 이른바 3D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가사노동도 지금 한국인 이모님들보다는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훨씬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근로자의 시장까지 침투할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수용해오고 수입해오는 측면이 지금까지는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다 보장해줘야 이거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한국 근로자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드리게 된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또 사회적인 하나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인은 빼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하려면 입주 도우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건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게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부모의 연령대가 아마 이러면 대부분이 30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주거 형태에서 연령대별 주거 형태로 보면 30대는 입주를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30대의 부모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주 그 가사도우미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혜택을 보는 층이 뭐냐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서 방 하나 내줄 수 있는 30대 부모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건 뭐냐면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저는 또 외국인 도우미 100만 원 했을 때 그럼 100만 원은 싼 가격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30대 그리고 부부가 100만 원 지출하는 것도 월 정액으로 계속 100만 원 내는 건 상당히 또 부담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뭐 분유값 이런 것도 별도잖아요. 분유 상당히 비싸서 좀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M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는 몇 개 나라를 열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칭 유교 문화권의 나라인 건 맞잖아요. 근데 유독 문화적 정서적 부분에서 한국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보다는 이제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요 인식이 그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60, 70년대에 이른바 식모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탈농에서 상경한 주로 이제 젊은 여성을 식모로 들여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요즘 개념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러면 육아, 아이를 키우는 부분을 그러면 식모한테 맡겼느냐? 그때 오히려 그때는 보통보다 뭐 지금보다 맞벌이가 훨씬 적었죠. 그렇죠. 훨씬 적었고 이른바 전업주부였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오히려 육아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전담을 하고 대신 가사노동을 이른바 식모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시켰던 이런 형태가 이제 과거 이제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그게 또 이제 100% 노동력을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아는 집안에서 그렇죠. 약간 이제 서울에 가 있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맡기신 부분이 또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그다음에 정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그렇죠.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래요 도대체?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민원 그런 고충은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뭐 제 또래 아이들 동생들을 보면 이제 입주 도우미든 어떤 잠깐 도와주시는 이모님이든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업무를 하든 그리고 아예 신생아 때는 아이를 건사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는데 실제로 그 비용이 과도하긴 하다는 다들 체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일 때는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다 협의를 해놨는데 둘이다 이러면 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은 별도로 좀 고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 아이 때문에 또 그걸 또 부랴부랴 하는 거예요. 쌍둥이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또 한 2분 정도를 모시면서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좀 낮춰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전국적인 방편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음표가 상당히 달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시는 분들도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 고부 갈등처럼 도부 갈등이 있습니다. 있죠. 도우미 분과 이 가족들 간의 갈등, 그렇죠. 육아 스타일이 있으니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도 엄청 계속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제 또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또 이제 어렵게 말씀드려서 또 바꾸고 근데 바꾼다고 또 맞는 분이 온다는 보장 없으니까 그 갈등도 있는데 또 이제 외국인 분들이 와서 하면 이제 언어적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고려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그 가사 도우미 입장에서 볼 때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행에 들어간다면 일단 하겠다고 와서 이탈해서 이제 불법 차례제가 되면서 다른 데서 더 많은 어떤 임금을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탈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굉장히 높죠.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100만 원이라는 건 본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감당하면서까지 수용 가능한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요인, 다른 뭐 어디서 그게 불법적인 성격이 다소 있더라도 보수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한국에 터잡은 상태에서는. 농촌 어촌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이유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접했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요. 주변 분들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면서 어떤 편견을 웃긴 약간 영상 같은 게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외국인한테 이름 물어봐요. 제임스라 그러니까 어디 제시요? 물어봐요. 본관이 어디냐고.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봐. 고향은 그만큼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관경 그 외국인들 노동자분들과의 스킨십이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없고 그리고 임금을 많이 줘요 사실. 많이 줄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줘도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워낙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냐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그 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뭐 순혈주의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그 고집해도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받아들여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 뭐 요즘 이제 연금 개혁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결국 해법은 여기서밖에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배경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어떤 그 갈래이자 영역으로 가사 도우미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M장이 이제 지금 몇 차례 얘기했는데 농촌이나 이런 데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속초를 갔다 왔는데 속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식도락 무조건 먹는 데만 돌아다니는데 서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맞아요.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진짜로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다시 말해서 서빙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법적 보호의 안에 어떤 그 흡수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거지만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뭔가 현실하고 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속초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날라주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힘든 영역에 이미 다 와 있고 그렇다면 가사도우미도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오늘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이 제반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이게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싸서 한국 분들은 못 쓴다고? 그럼 외국인에서 들여오면 되지. 그거는 해결 방안이 못 되는 겁니다. 마무리 삼아서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부담이 비용이 될 겁니다.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담할 부모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20, 30대 이 부모들 같은 경우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담 되겠죠. 그러느니 차라리 자기가 그냥 육아를 하는 게 훨씬 더 게 나을 수 있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똑같다고 보면 보통 부모분들은 일을 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두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렇죠. 또 내가 번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대로 도우미한테 들어가도 그냥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긴 하죠. 근데 약간 다른 말씀인데 그 직장 타가소라든지 뭐 직장 어린이집, 직장 유치원 이런 쪽으로는 얘기가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부모가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일 다녀야 되고 맞벌이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도우미를 구한다 하는데 뭐 부모가 직장에서 잠깐씩 아이를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직장 어린이집도 근데 대기업 위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제반 시설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도 어린이집을 보낼 때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그 경쟁률이 집에서 가깝고 좋다라고 입소문이 난 곳에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막 대기를 하다가 가야 되고 그럼 그 공백을 도움을 받아서 가정 내에서 해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 인프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공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네. 정부에서는 돈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가만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자 관련돼서 그것만 손봐주면 나라 재정 투입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가장 쉬운 방법. 군대에서 막 쓰러져가는 막사 분명 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 페인트 칠하면 다시 칠하면 10년 더 써. 약간 그런 식의 대책 같은 느낌이에요. 임시 방편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보면 해법이 나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신에 뭐 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그러니까 반박에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 지어라.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럴 거면은 왜 외국인을 쓰냐 한국인을 쓰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의 사실상 유일한 장점은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비용이 값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 너무 쉽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근데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측면에서 점검할 게 여러 가지가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항상 그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도 뭐 자꾸 파편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거대한 뭔가 진짜 파격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출산 육아 정책 관련해서는 정말 몇 세까지는 나라가 아예 책임진다. 할 정도로 이 정도의 파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파편적인 정책 갖고는 절대 이 젊은 세대들 가임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한때 저출생이 되게 심각했던 나라인데 저는 이제 이른바 사회적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출생을 상당히 극복했다고 했는데 프랑스 유학하고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생신고할 때 바로 다음날 시청에서 나오더래요. 바로 집을 방문해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더래요. 유학생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지 이게 지금 뭐 그냥 단적으로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땜질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아빠는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가산 도우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제가 아기를 키웠더니 커리어에 빵꾸가 생기더라고요. 펑크. 논문 써야 되는데 애랑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좀 현실을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토닥토닥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